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외소로에 아주 귀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이준식 독립기념관 관장님을 모시고 오늘 또 외소로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한 세기 전 주시경, 김두봉, 최현배의 만남이 갖는 역사적 의의라고 하는 그 주제로 말씀을 이제 풀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이렇게 세 분의 성함이 거론이 됐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주실지 기대가 큽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사건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언어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한 세기 전에 있었던 주시경, 김두봉, 최현배 세 분의 만남이었다. 한 세기 전에 이 세 분이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의 언어 생활은 굉장히 달라졌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편한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좀 되짚어보면서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두봉, 최현배는 5살 차이가 나는 말하자면 형아우 같은 사이였고요. 서울에 유학을 왔다가 만나서 가까워진 것으로 보이고요. 이 형벌에 해당하는 김두봉보다 주시경은 13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16년. 예, 네.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이지만 또 13살 차리 스승과 제자라고 하면 좀 어색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승과 제자이자 동시에 한글에 대해서 같은 뜻을 갖고 한글 운동을 펼쳐나가는 동지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승과 제자이자 한편으로는 한글 운동의 동지이던 이 세 사람이 아마 1910년으로 추정이 됩니다. 기록상으로는 1910년에 처음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주시경이 만든 국어연구학회의 강습소에서 네. 처음 만났습니다. 미리 이제 주시경으로부터 배우고 있던 김두봉이 좋은 선생님이 있으니까 가서 같이 배우자. 그리고 아마 5살이 어린데도. 네, 네. 같이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습소를 같이 졸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제강점 이후에는 국어라는 말을 못 쓰게 되니까요. 국어라는 말을 못 쓰고 조선어라는 말을 쓰게 되죠. 그래서 국어연구학회도 배달 말글 모둠이라는 단체로 네. 이름을 바꾸고 배달 말글 모둠에서 만든 조선어 강습원의 고등과도 김두봉, 최현배가 같이 다녔습니다. 1913년에 같이 졸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1910년부터 1913년 또는 주시경이 죽는 1914년까지 뭐 짧게는 한 3, 4년, 길게 잡으면 한 5년 정도 이 세 분이 서울에서 같이 가르치고 배우고 또 한글 운동을 하면서 한글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이 한글을 어떻게 하면은 일반인에게 더 많이 보급하고 또 정리할 것인가를 고민했는데 그 고민의 결과 지금 우리는 이런 한글의 세계에 네.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는 뭐 19세기 말부터 이미 나타났는데요. 그게 한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각자 입장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언어 생활을 정리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현재 가장 정통성 있는 입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주시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조선어학회를 거친 입장이 지금 가장 정통적인 입장이라고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죠. 아마 그 조선어학회의 입장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와 성원을 받고 결국은 국가의 언어 정책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아마 조선어학회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소를 비롯해서 많은 한글학자들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해방이 되면서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글학자들이 해방되는 날 감옥에 있었다는 그 자체가 말하자면은 한글 운동에 정당성을 부여한 겁니다. 한글을 지키려고 노력하던 사람들이 일제로부터 저렇게까지 탄압을 받았다니 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상징되는 이 한글 운동이 해방 이후에 별다른 저항 없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순탄하게 이루어진 건 아니죠. 일부에서는 계속 조선어학회 입장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예컨대 한글 전용에 대해서도 반대를 했지만 큰 흐름을 꺾을 수는 없었던 거죠. 그리고 큰 흐름이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한글 운동이 없었다면 일제강점기에 한글학자들이 민족의 미래를 내다보고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또 우리의
언어 생활은 지금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세계에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말은 어떻게 되지만 글로 쓰라 그러면은 한문을 모르니까 한문은 그야말로 배운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네. 글자니까요. 그런 세계에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근데 우리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과 글이 일치된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 세기 전에 시작된 한글 혁명의 덕이다. 네. 그래서 이 한글 혁명을 시작한 주시경 그리고 그 뜻을 이어받아서 남북에서 역시 한글 혁명을 현실화한 김두봉, 최연배 이 세 분을 꼭 기억을 해야겠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해방 이후에 이 두 분의 역할, 그러니까 주시경 선생님으로부터 배움을 가졌던 김두봉과 최연배의 그 역할이 또 남북한으로 나뉘어서 네. 굉장히 또 큰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예, 주시면 그 좋겠습니다. 해방이 되자마자 우리가 분단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서울로 오는 길을 택하지 않고 평양으로 가는 길을 택합니다. 네. 김동봉과 같이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 평양행을 선택했는데 김두봉도 평양으로 갔습니다. 근데 평양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북한 정권의 2인자가 됐습니다. 아, 네. 1인자는 김일성이고요. 김일성. 2인자가 됐습니다. 숙청당하기 전까지는 공식적으로 2인자로 활동을 하면서 사실상 북한의 언어 정책을 주도합니다. 특히 해방 이후에 북한에서 이제 김일성 대학이라는 걸 만드는데요. 이 김일성 대학이 북한의 언어 정책을 실무적으로 담당을 했거든요. 네. 김일성 대학 총장으로서 북한의 언어 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김일성 대학 총장도 지내시고. 네, 김일성 대학 총장을 지내면서 이 김일성 대학에서 사실상 북한의 언어 정책의 기초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언어 정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중요한 부분이 북한의 언어 정책을 결정할 때 일제강점기에 조선어학회에서 만든 기준을 거의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일종 맞춤법 통일안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나중에 뭐 북한에서 신철자법이라는 새로운 맞춤법을 만들긴 하는데 그럼에도. 그 맞춤법 신철자법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조선어학회의 맞춤법 통일안을 바탕으로 하고 있거든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결정적인 차이는 조선어학회 맞춤법 통일안은 두음법칙을 인정하는데 북한에서는 두음법칙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차이만 있지만 나머지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네. 노동신문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런 차이는 있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어학회의 맞춤법 통일안을 자신의 동지였던 최연배가 주도해서 만든 조선어학회 맞춤법 통일안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반면에 이제 해방 당시에 함흥 형무소에 갇혀 있던 최연배는 남쪽으로 내려와서 제일 먼저 맡은 일이 뭐였냐면은 미군 정책 항복국의 편습과장입니다. 이 편습과라는 게 뭐 하는 데냐면은 교과서 편찬을 담당하는 데입니다. 교과서 편찬을 담당하고 있는 편습과장이 되면서 조선어학회 동지들을 편습과로 모읍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를 편찬하는데 조선어학회의 맞춤법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제 편습과가 편수국으로 승격이 됩니다. 편수국장을 맡았고 정부수립위원회는 문교부의 편수국장이 돼서 교과서 편찬 업무를 주도합니다. 그러면서 교과서에 맞춤법 통일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최연배가 해방 이후에 한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그 주식영일의 한글 운동가들이 꿈꿔왔던 게 한자를 쓰지 않는 한글 전형이었거든요. 근데 한글 전형을 입법화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1948년 10월, 그러니까 정부 수립 후 한 2달 후죠. 한글 전형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합니다. 한글 전형법의 의미는 뭐냐면은 정부의 공문서는 한글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답니다. 공문서에서 이제 한자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단서가 붙습니다. 한글 전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단서가 붙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한자를 병기해라. 근데 원칙은 한글로 쓰는 것이다. 지금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한글 전형의 원칙이 이때 처음으로 국가정책으로 확립이 됩니다. 입법화가 됩니다. 최연배가 미군 정청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거치면서 이룬 굉장히 큰 공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두봉은 북한에서 언어 정책을 주도하고 최연배는 남쪽에서 언어 정책을 주도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것을 지향하고 있던 두 사람이 마치 2인 삼각처럼 남북에서
모두 한자 폐지 한글 전형, 그 다음에 가로쓰기 원칙을 확립시켰고요. 여기 이제 하나 이루지 못한 거는 원래 주시경 이래 한글 운동가들이 꿈꾸던 게 한글 전형, 가로쓰기, 그 다음에 가로 풀어쓰기였거든요. 네. 가로 풀어쓰기는 북한에서는 잠깐 시도됐다가 이제 결국은 철회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남쪽에서도 최연배가 계속 가로 풀어쓰기를 주장했는데 가로 풀어쓰기는 결국은 공식적으로는 채택이 안 됐습니다. 미군 정청의 이제 언어정책 실무를 맡고 있을 때 최연배가 계속 가로쓰기 더하기 가로 풀어쓰기까지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미군 정청에서 가로쓰기는 괜찮은데 가로 풀어쓰기는 좀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다라고 해서 가로쓰기만 채택을 했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최연배의 주도 아래 최연배의 노력에 의해서 한글 전형과 가로쓰기 원칙이 확립된 게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사이에 사실상 언어 생활에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2018년에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김정은이 남북 공동선언을 읽었습니다. 네. 그거 읽을 때 어색하다고 느낀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저는 하나도 어색하지 않았거든요. 김정은이 읽은 남북 공동선언에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 몇 개 들어가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는 남북이라고 부르는데 김정은은 북남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한반도라고 부르는데 김정은은 조선반도라고 부르고, 약간 어색한 표현이 있긴 하지만 못 알아들을 정도는 아닙니다.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확인한 셈이 된 거죠. 대한민국의 전라도 경상도 사이에 뭐 차이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지역 방언으로.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남북이 여전히 한글이라는 같은 언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한글 전형과 가로쓰기라는 동일한 원칙을 기저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마 이런 사실이 남북이 모두 한 언어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이고, 또 우리가 꿈꾸는 민족의 재통합을 이루는데도 저는 뭐 통일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통일이 됐으면 좋겠지만 통일은 당장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 하여튼 남북 민족의 재통합을 이루는데도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축복받은 민족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 그러면서 아까 이제 처음 얘기하고 조금 다시 돌아가는데, 이제 한글 혁명이 독립운동하고 거의 이제 맞물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그 훈장의 훈장을 받으신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 훈장이 전부 건국 훈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정부가 독립운동의 공적이 인정되신 분들한테 훈장을 수여하고 있는데, 그 훈장 이름이 건국 훈장입니다. 건국 훈장은 5등급이 있고요. 건국 훈장 밑으로는 건국 포장이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 표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7등급으로 포상을 하는데 훈장은 이제 그 중에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해당되는데요. 건국 훈장 5등급은 제일 높은 게 대한민국장이고요. 2등급이 대통령장, 3등급이 독립장, 4등급이 애국장, 5등급이 애족장 이렇게 되는데, 주시경은 2등급인 대통령장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최연배, 이윤재, 한징 이런 분들은 독립장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조선어학계 사건 관련자들 가운데 조금 이름이 알려지신 분들은 독립장을 받았고, 조선어학계 사건으로 옥중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또 독립장을 받았고요. 저는 이 독립운동과 한글 그릴 때 늘 생각나는 게, 이 김도봉도 관여하고 있던 조선의용대의 몇 가지 사례입니다. 조선의용대는 중국 화북 지역의 타양산에서 일제에 맞서서 이제 총을 들고 맞서서 싸웠는데요. 그런 가운데 윤세주와 김창화라는 두 분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 전사한 두 분의 시신을 중국 사람들이 모셔가지고 묘소를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묘소가 다른 곳으로 옮겨졌는데, 우리로 치면은 현충원 같은 곳으로 옮겨졌지만 원래 묘소를 썼던 것을 우리 이제 초장지라고 부릅니다. 처음 장례를 지낸 곳. 그 초장지에 가보면은 큰 이제 돌무덤이 있습니다. 그 돌무덤에 이제 비석이 세워졌는데, 그 비석 하단에 조선민족 영령이라는 6글자를 조선민족 영령으로 쓴 게 아니라 풀어쓰기를 해놨어요. 가로 풀어쓰기를. 그 비석에 글자를 쓴 거는 조선의용대원들이겠죠. 그 조선의용대원들이
자신들의 평소 생각에 따라서 조선민족영령을 가로 풀어쓰기 한 겁니다. 그래서 한 20년 전에 무럭무럭 이 묘소를 찾아갔을 때 네. 그걸 보는 순간 그야말로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최전선에서 총을 들고 일제와 맞서 싸우고 있던 전사들도 한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 사람들이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김두봉의 영향이라고 짐작이 돼요. 김두봉이 평소에 가로 풀어쓰기 얘기를 했겠죠. 이게 우리가 나아갈 바다.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비석에 새겨놓은 겁니다. 그보다 조금 앞서서 1938년에 이제 조선의 용대가 중국에서 이제 출범을 하는데요. 그 인터넷에 보면 조선의 용대 사진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조선의용대가 출범하면서 깃발을 만듭니다. 근데 거기에 조선의용대라고 우리가 아는 5글자로 새기는 것이 아니라 역시 가로 풀어쓰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과 한글이 결코 무관하지 않다. 이분들은 한글 전용 또는 한글 가로쓰기, 한글 가로 풀어쓰기를 곧 독립운동의 실천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뭐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저는 뭐 독립운동사를 전공했는데 독립운동을 공부하다 보면은 수많은 사료를 접하게 됩니다. 그 사료 가운데 상당수가 한글을 쓴 사료들이에요. 그 어렵던 상황에서 해외로 망명해서 신문과 잡지를 내는데 한글로 신문과 잡지를 내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언어를 지키고 활용하자고 하는 것이 독립운동에 다 녹아들어 있었다. 그렇게 어렵게 한글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해방된 이후에 한글만 쓰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나서서 반대를 못하는 겁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반대했지만 격렬하게 독립운동과 한글은 결코 뗄래야 뗄 수 있는 게 아니다. 분리되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독립운동사를 공부하면서 한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고, 그래서 한글에 대한 연구를 좀 부분적으로 하게 된 거죠. 네, 관장님 모시고 이제 굉장히 재미난 얘기 들었는데 독립운동 관장님의 그 역할을 하시는 거가 또 그냥 아무런 인연이 없지는 않을 것 같아서 잠깐 보니까 이제 그 가게에 아주 훌륭한 일을 하신 분이 계셔서 예. 잠깐 좀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외할아버지가 임시정부의 정규군대인 한국광복군 총사령을 지낸 지청천 장군이시고요. 아, 네. 외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어머니도 또 한국광복군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여성 광복군. 네. 그래서 저는 뭐 독립운동가의 후손인데요. 제가 특히 자부심을 갖는 거는 저희 외할머니도 또 이제 독립유공자로 서원이 되셨어요. 그래서 매우 보기 드문 모녀 독립운동가의 후손임을 저는 늘 자랑스러워합니다. 저희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로 이어지는, 제가 딸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딸은 아니지만 저는 아들이지만 모녀 독립운동가의 후손임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제가 하는 모든 활동이 선조들의 뜻을 이어받는 제2의 독립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안에 피가 흐르고 있어요. 네. 아, 오늘 또 먼 데서 오셔서 아주 귀하고 재미있는 말씀을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